야, 너는 그게 문제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병이라니까?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될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전골이 보글보글 끓으며 웃음꽃이 피던 식당 안이 이 무심한 한마디에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참 피곤하고 무섭다며 어렵사리 속마음을 꺼냈던 친구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걱정해서 해준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 맞는 말을 배려 없는 방식으로 내뱉는 순간 10년 넘은 우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금이 가고 맙니다. 고민을 털어놨던 친구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리를 나오며 다른 친구가 조용히 한숨을 쉬며 그러더군요. 그 친구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꼭 저렇게까지 말했어야 했을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없으신가요? 젊을 땐 툭 던지고 잊었을 말들이 나이가 드니 마음 깊은 곳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밤잠을 설치게 하곤 합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자꾸 엇나가니 갈수록 사람 사이가 참 조심스럽고 어렵기만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본의 아니게 소중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말버릇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화려한 달변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늘 사람이 모이는 분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한 끗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내 주변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인생 말리길에서는 까다로운 사람조차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의 지혜 5가지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만드는 치명적인 말버릇 3가지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내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 한 끗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린다면 앞으로도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셔도 참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상대의 자존심을 먼저 세워주는 말. 햇살 좋은 오후, 동네 공원 나무 그늘 아래 정자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분들이 서너 명 모여 앉아 장기를 두거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독 목소리가 큰 영식 형님이 한창 열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평소 손재주와 살림지식에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었죠. 아니, 요즘 사람들은 세탁기만 돌리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부터 옷 관리 하나는 끝내주게 했거든. 양복 바지에 칼각 세우는 법이며 얼룩 지우는 건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영식 형님은 자신의 손때 묻은 경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큰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창수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툭 내뱉더군요. 형님, 요즘은 세탁소 가면 몇천 원이면 다 해줘요. 집에서 고생하며 그런 걸 왜 합니까? 그거 다 옛날 방식이에요. 순간 영식 형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는 소리 하나로 자부심을 지키며 살아온 분인데 사람들 앞에서 고리타분한 노인 취급을 당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던 찰나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민호 씨가 영식 형님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식 형님, 역시 평생 살림을 직접 챙기신 분이라 그런지 노하우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은 돈만 주면 다 된다지만 형님처럼 물건 하나 귀하게 다루는 그 마음은 아무나 흉내 못 내는 거잖아요. 형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얼룩 지우는 법, 저도 이번에 옷 하나 버리게 생겼는데 한 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한마디에
영식 형님의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스르르 빠지더니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유, 민호 씨, 뭘 그렇게까지. 사실 요즘 좋은 세제도 많긴 하지. 그래도 내 방식대로 하면 옷감이 덜 상하거든.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하며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검증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영식 형님이 화가 난 건 세탁법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세월과 자부심이 통째로 부정당했기 때문이죠. 민호 씨는 영식 형님의 자존심에 먼저 따뜻한 촛불을 켜주었습니다. 상대를 잔소리하는 노인이 아니라 귀한 지혜를 가진 어른으로 대접해주니 까칠했던 분이 순식간에 너그러운 스승님으로 변한 것입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먼저 세워주는 것은 결코 아부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속에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귀한 사람이라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가장 현명한 대화법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가장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서 상대를 높여줄 때 상대방은 여러분이 내미는 손길을 가장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긴 자부심이라는 그릇에 먼저 따뜻한 인정 한 바가지를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 반대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한 발 물러서는 말. 친구 아들의 결혼식 피로연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 대여섯 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갈비탕을 앞에 두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허재는 자연스럽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 비용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아들만 둘인 친구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그렇지. 집은 신랑이 해오고 신부는 살림만 장만하면 된다는 건 옛날 말 아냐? 요즘 집값이 얼만데 그걸 남자 쪽에서 다 하라고 해. 요즘은 뭐든 반반이라는데 나는 아직도 여자 쪽에서 손 놓고 있는 거 보면 도통 이해가 안 가네. 순간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마침 딸만 둘을 둔 친구 정수는 대번에 표정이 굳어버리더군요. 마치 내 딸들이 영치 없이 대접만 받으려 한다는 소리로 들려 불쾌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자칫하면 누가 요즘 집값을 남자 혼자 다 하래. 우리 애들도 보탤 거야. 하고 날선 목소리가 터져나올 법한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 상철이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시야, 자네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 자식 장가보낼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우리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치솟은 집값 생각하면 아들 가진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하겠나. 그런데 요즘 애들 사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집값이 워낙 말도 안 되게 올라서 사실 어느 한쪽이 다 짊어지는 건 불가능에 가깝더라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 형식을 따지기보다 둘이 합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머리 맞대는 거 아니겠나. 우리 정순의 딸들도 아마 아빠 고생 안 시키려고 기를 쓰고 같이 보태려고 할 거야. 상철이의 이 한마디에 얼음장 같던 분위기가 마법처럼 풀렸습니다. 아들 걱정에 씩씩대던 철수도 하기야 애들 둘이 합쳐도 힘든 세상이긴 하지 하며 한 발 물러섰고 굳어있던 정수도 그제야 얼굴이 밝아지며 맞아, 우리 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재테크하더라. 여러모로 아빠 마음 고생 안 시킨다고 애쓰는 중이야.
하고 대화에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협상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내가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말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됐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남의 말이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면서 딴소리를 한다고 느끼는 순간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싸움이 되어버리죠. 상철이가 한 일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첫째로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줬습니다. 그 마음 이해한다는 말로 철수의 마음을 먼저 토닥인 것이죠. 둘째로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배경을 존중해줬습니다. 우리 때는 당연했다는 말은 네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엔 그게 정답이었다는 공감을 보내준 것입니다. 셋째로 그 토대 위에 조심스럽게 요즘의 현실을 얹었습니다. 철수의 가치관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된 환경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준 것이죠. 상철이는 친구를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는 동지가 되어준 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면 적을 만들지만 상대와 함께 생각하면 동지를 얻는다. 누군가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 바로 맞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때 딱 한 발만 물러서서 상대의 말을 먼저 품어보십시오. 내 생각은 상대의 마음에 자리가 생겼을 때 비로소 전해집니다. 급하게 내 생각을 밀어넣기보다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는 여유. 그것이 품격 있는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대를 말하기 전에 공감을 먼저 건네면 여러분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세 번째 장,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질문의 기술. 최근 윤석 씨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소가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멀쩡히 대기업 잘 다니던 아들놈이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카페를 차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며느리까지 찬성이라며 벌써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닌다니 윤석 씨 속은 그야말로 타들어갔습니다.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 귀한 월급을 포기하냐며 도시락 싸들고 말려봤지만 아들은 도통 듣질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네 친구인 임곤 씨를 만나 한숨을 내쉬며 털어놨습니다. 임곤아, 우리 아들놈이 미친 거 아닌가 싶어. 그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카페를 하겠다고 하네. 내가 아무리 안 된다고 소리를 질러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 이걸 어떻게 말려야 할지 모르겠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요즘 카페 열면 열에 9은 망한다는데 큰일이네 하고 맞장구를 치거나 자네가 더 세게 나가야지 라고 조언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임곤 씨는 뜻밖의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이 궁금한 게 하나 있네. 아들이 커피를 좋아한 게 언제부터야? 윤석 씨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들은 대학 시절부터 원두를 직접 볶겠다며 집안을 커피향으로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주말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러 다니고 유명하다는 카페는 전국으로 찾아다니며 노트에 빼곡히 무언가를 적던 모습도 떠올랐죠. 한 10년은 넘었을 거야. 그래도 취미랑 장사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닌가? 윤석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임곤 씨가 다시 한번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장사는 실전이지. 그러면 아들이 그동안 준비한 사업계획서 같은 건 한번 보여달라고 해봤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버틸 건지 구체적인 계획 말이야. 윤석 씨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안 된다는 말만 했지 어떻게 할 건지는 한 번도 안 물어봤네. 그날 밤 윤석 씨는 아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준비한 계획서 아비한테도 한번 보여줄 수 있겠냐?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은 부자는 2시간이 넘도록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윤석 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과 치밀한 준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설득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남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설득은 나를 바꾸려는 공격으로 받아들여 방어막을 치게 되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에는 강한 확신을 갖습니다. 임건 씨가 한 것은 훈수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커피를 좋아한 게 언제부터인지를 물음으로써 윤석 씨 스스로 아들의 10년 세월을 되돌아보게 만든 것이죠. 계획서가 있느냐는 질문은 무조건 반대하기 전에 부모로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건 아냐, 내 말 들어 라고 답을 정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상대를 움직이고 싶다면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잘 던진 질문 하나가 10마디 충고보다 100배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답을 직접 알려주는 법이 드물었습니다. 늘 질문을 던져 스스로 깨우치게 했죠.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깨닫게 하면 평생을 산다는 지혜를 실천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이것저것 가르치려 들기보다 조용히 곁에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빛이 바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좋은 질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답을 말해주는 사람은 간섭하는 사람이 되지만 질문을 건네는 사람은 길을 찾아주는 스승이 됩니다. 4번째 장, 상대의 실수에 여지를 남겨주는 말. 오래된 동창 5명이 칼국수집 안쪽방에 모여 앉은 저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앞에 두고 한창 웃음꽃을 피우던 중 장수 씨가 맞은편에 앉은 친구 성배 씨에게 아무 생각 없이 반가운 질문을 건넸습니다. 성배야, 요즘 며느리는 좀 어때? 저번에 요리 솜씨 좋다고 그렇게 자랑했잖아. 아들이 참 장가 잘 갔어, 그치?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질하던 친구 3명의 손이 동시에 멈췄고 누군가는 창밖으로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장수만 상황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었죠. 사실 성배 씨의 아들은 석 달 전 이혼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알고 조심하고 있었지만 장수 씨는 최근 몇 달간 모임에 빠졌던 터라 그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겁니다. 성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입가에 애써 힘을 주며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뒤늦게 분위기를 읽은 장수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습니다. 장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을 뗐습니다. 아, 성배야, 내가 정말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네. 그때였습니다. 성배 씨가 먼저 장수 씨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장수야,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뭘. 자네가 그동안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잖아. 누구나 모를 수 있는 일이야. 나도 이제 정말 괜찮아. 아들도 제자리 찾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성배 씨는 오히려 자, 칼국수 불기 전에 어서 먹자며
넉살 좋게 분위기를 돌렸습니다. 장수 씨의 떨리던 손이 그제야 안심한 듯 다시 젓가락에 집었죠. 모임이 끝나고 헤어지는 길에도 성배 씨는 미안해하는 장수 씨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친구야. 장수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자기 실수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준 성배 씨의 그 넓은 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어빙 고프만은 체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 실수가 드러날 때 극도의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때 자존심이 상하면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실수를 짚어주면서도 상배의 체면을 살려주면 상배는 수치심 대신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배 씨가 한 일은 단순히 실수를 덮어준 게 아닙니다. 아픈 상처가 불쑥 들춰졌으니 당사자인들 왜 마음이 쓰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함을 친구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라는 말로 장수 씨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확인해 주었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며 실수의 무게를 덜어준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잃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조선의 학자 율곡이인은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쉽지만 그 허물을 감싸 안으며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도량이라고 했습니다. 청개를 궁지로 몰아넣으면 그 순간 내가 옳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겠지만 친구의 마음은 잃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빠져나올 문 하나를 열어주면 그 문은 곧 여러분을 향한 평생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누구나 살면서 말실수 하나쯤은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날카롭게 파고들어 상처를 주기보다 작은 여제 하나로 상배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상배의 실수를 품어주는 넉넉한 여백이 그 사람을 내 곁에 머물게 하는 가장 따뜻한 자석이 됩니다. 5번째 장.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는 기술.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이 끝나고 근처 분식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대여섯 명이 옹기종기 모여 떡볶이와 어묵탕을 앞에 두고 수다를 떠는 게 이 모임의 큰 즐거움이었죠. 그 중에서도 영숙 씨와 경자 씨는 20년 가까이 지낸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숙 씨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경자 씨가 다른 회원들에게 영숙 씨의 가정 형편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사업하다 어려워져 돈 꾸러 다닌다는 이야기, 아들이 아직 취업을 못해 집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영숙 씨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모를 사생활을 모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속이 상하다 못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지만 20년 우정을 단칼에 자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죠. 어묵탕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분식집.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경자야,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아마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는데 혹시 모임에서 내 이야기가 나온 적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 네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나 혼자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 사이가 서먹해질까봐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야. 경자 씨의 젓가락이 순간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경자 씨가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영숙아, 내 생각이 짧았어.
네 걱정이 돼서 같이 힘이 돼주자고 꺼낸 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네 이야기를 함부로 떠든 꼴이 됐네. 정말 미안해. 영숙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 솔직한 사과 한마디에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풀렸습니다. 만약 영숙 씨가 왜 남의 집 이야기를 하고 다녀? 하고 따졌다면 어땠을까요? 경자 씨는 아마 방어적으로 나왔을 것이고 20년 우정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갔을 겁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만은 갈등을 꺼내는 처음 3분이 대화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부드러운 시작이라고 부르죠. 공격적으로 시작한 대화는 96%가 싸움으로 끝나지만 부드럽게 시작하면 해결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말의 톤에 있었던 겁니다. 영숙 씨의 말에는 아주 지혜로운 장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오해일 수도 있는데 라는 말로 상대의 심리적 압박을 줄여줬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상대를 믿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먹해질까봐 물어보는 거야 라며 이 대화할 목적이 공격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기분 나쁜 소리를 꺼내야 할 때죠. 많은 사람이 참다가 병이 나거나 아니면 폭발해서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무겁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그릇에 담아 전하느냐이다 라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진실보다 부드러운 진실이 훨씬 더 깊이 스며드는 법이죠.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가 있을 때 무작정 참는 것만이 맹사는 아닙니다. 관계를 위해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완벽한 말은 없지만 상대를 존중하며 내 마음을 전하려 노력한다면 그 진심은 반드시 닿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꺼낼 줄 아는 여유가 20년 우정을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가게 하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서 말하면 등 벌렸던 친구도 내 편이 되지만 반대로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지기 친구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관계를 망치는 건 칼날 같은 폭언보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내뱉는 무심한 말 한마디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들여 쌓은 인연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말버릇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소중한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담담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장, 말끝마다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습관. 설 연휴가 지나고 며칠 뒤 오랜 친구 4명이 동네 공원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모였습니다. 가벼운 산책 후에 시원한 음료수 한 잔씩 손에 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명절이 지나면 을에 나오는 자식이며 손주 이야기로 떠들썩하다가 평소 활발하던 순자씨가 오늘따라 가라앉은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이번 설에는 우리 아들이 안 왔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엔 형용할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친구 영식 씨가 곧바로 말을 가로챘습니다. 에이, 그래도 자네는 전화라도 받았잖아. 우리 아들은 오긴 왔는데 밥만 먹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차라리 안 오는 게 속 편하지. 왔다가 금방 가버리니까 뒤치다거리만 하고 허탈하더라고. 영식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맞은편 철수 씨까지 거들고 나섭니다. 그건 나은 거야.
우리 아들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해외여행을 갔더라고. 카톡 프로필 사진. 거기 올라온 사진 보고 알았어. 전화 한 통 없는 게 자식인지 원수인지 모르겠다니까.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용기 내어 사오남을 꺼냈던 순자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애꿎은 음료수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아무도 순자 씨의 멈춘 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들 자기 서운함을 쏟아내느라 바빴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남편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네. 그 후로 순자 씨는 단체 카톡방에 모임 공지가 올라가도 몸이 안 좋다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조금씩 소리 없이 멀어졌습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이런 현상을 대화 납치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대신 화제를 자기 쪽으로 획 틀어버리는 패턴이죠. 상대가 아프다고 할 때 나도 아파 라고 말하는 건 공감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덮어버리는 전환 반응일 뿐입니다. 공원에 모였던 친구들은 아마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나도 힘들다며 위로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순자 씨가 간절히 원했던 건 너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라는 비교가 아니라 혼자 명절 보내느라 정말 외로웠겠다는 단 한마디의 지지 반응이었습니다. 내 아픔이 남의 아픔에 묻혀버리는 순간 사람은 대화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자기 경험을 나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충분히 쏟아져 나오고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대화의 예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이야기를 얻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뺏기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거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고 상대를 나의 거울로 쓰는 순간 관계는 끝난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한 들러리로 세우지 마십시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 순서를 조금만 양보해 보십시오. 상대의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내 말을 잠시 접어두는 그 작은 기다림이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공감은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 속에 끝까지 머물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 작은 것도 지적하고 고쳐주려는 습관. 동네 탁구 동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 분위기가 참 좋았죠. 그 중에서도 김대관 씨는 젊을 때부터 탁구를 쳐온 터라 실력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공을 칠 때마다 한마디씩 보태야 직성이 풀리는 대관 씨의 버릇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회원 허동필 씨가 서브를 넣으려고 자세만 잡으면 대관 씨가 어김없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동필 씨, 그렇게 잡으면 안 돼. 그립을 더 짧게 쥐어야지. 자, 여기 이렇게. 동필 씨는 처음엔 웃으며 네, 고맙습니다 하고 고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매싱을 할 때도 발을 움직일 때도 대관 씨의 훈수는 쉼없이 이어졌죠. 백핸드를 그렇게 치면 공이 뜨지. 발이 너무 벌어졌어. 동필 씨, 딱 어깨 너비로. 그 라켓은 자네랑 안 맞아. 내가 쓰는 거 한번 써봐. 처음엔 실력자가 알려주니 도움이라 생각했던 동필 씨였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 멀리서 대관 씨만 보여도 어깨가 움츠러들고 오늘은 또 뭘 고치라고 할까 하는 긴장감에
즐거워야 할 탁구 시간이 고역이 된 겁니다. 결국 석 달 뒤, 동필 씨는 말없이 동호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왜 안 나오냐고 물었을 때 동필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거기만 가면 자꾸 내가 바보가 되는 기분이라서요. 대관 씨 앞에서는 숨이 막혀서 그냥 혼자 산책이나 하는 게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정작 대관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는데 왜 안 나오지? 참 이상하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성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자율성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사사건건 교정을 당하면 내 방식이 틀렸다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듣게 되고 결국 그 환경에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이죠. 대관 씨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립 잡는 법도 자세도 정확했죠. 하지만 문제는 빈도와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반복되면 감사함이 아니라 위축감을 줍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뭘 해도 지적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부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상대가 먼저 물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최고의 배려입니다. 묻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옳아도 간섭일 뿐입니다. 장자는 새에게는 숲이 좋고 물고기에게는 물이 좋으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방식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의 진짜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 클수록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싶으시죠? 하지만 그 사랑이 지적의 탈을 쓰는 순간 상대는 사랑이 아니라 감시를 느낍니다. 때로는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큰 응원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묻기 전에 건네는 조언은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상대를 가두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꺼내는 습관. 4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온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황종수 씨와 권기팔 씨는 서로의 결혼식 축사를 써줄 만큼 허물없는 사이였죠. 자식들도 함께 자랐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으며 우린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고 약속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7, 8년 전 종수 씨가 사업 자금 때문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이 막막해진 종수 씨는 평생의 친구 기팔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딱 3천만 원만 석 달만 빌려줘. 빌릴 사람이 너밖에 없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지금은 형편이 안 돼. 결국 종수 씨는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위기를 넘겼고 사업도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가슴에 박힌 상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지만 종수 씨의 입에선 자꾸만 그때 이야기가 가시돋친 말로 흘러나왔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 종수 씨는 기팔 씨를 빤히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봐야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지. 나도 예전에 정말 급할 때 손 벌려봤는데 외면 당해보니 참 인생 허망하더라고. 기팔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둘이 소주 한잔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에서 기업 부도 이야기가 나오면 종수 씨는 또 슬쩍 찔러봅니다. 사람 가려지는 건 한순간이야. 그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지, 안 그래? 기팔 씨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사실
기팔 씨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 친구를 도와줄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변명을 일일이 늘어놓는 것이 종수 씨의 상처를 더 건드리는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던 기팔 씨의 마음도 시간이 흐르며 답답함으로 그리고 지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수 씨의 전화가 올 때마다 기팔 씨는 전화기를 한참 들여다보다 한숨을 내쉬게 되었죠. 결국 몸이 안 좋다, 일이 있다는 핑계가 쌓이면서 한 달에 두세 번 보던 사이는 명절 문자만 겨우 주고받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적 비난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꺼내면 감정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원망만 깊어집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엔 미안하다가도 반복될수록 아무리 사과해도 소용없구나 라는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종수 씨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그때 참 서운했다는 진심을 알아달라는 호소였겠죠. 하지만 갚을 수 없는 과거의 빚을 현재의 친구에게 반복해서 청구하는 것은 관계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그때의 선택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차라리 종수야, 그때 내가 정말 서운했어 라고 직접 꺼내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애둘러 찌르는 말은 관계를 찢어버리지만 솔직한 감정 공유는 관계를 살릴 실마리가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면 현재를 살 수 없고 결국 미래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원망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40년을 함께한 소중한 우정이 7, 8년 전에 단 하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로는 과거를 덮어두는 것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꺼내는 것은 상대의 미안함을 깨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느덧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로 모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먼저 헤아려주는 작은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자존심을 지켜주고 먼저 공감하고 질문으로 마음을 열고 실수에는 너른 마당을 내어주며 무거운 진실은 부드럽게 전하는 것. 이 모든 건 단순히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향해 어떤 마음의 방향을 잡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거나 사사건건 지적하고 지난 일을 자꾸 들춰내는 행동들이 사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애정 어린 관심과 걱정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금 어긋나다 보니 내 진심은 닿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만 멀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참 묘합니다.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빤히 알면서도 기꺼이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선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말의 온도와 대화의 결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반대로 천냥 빚을 지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관계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단칼에 베어버리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어떻게 건네느냐에 따라 내 곁에 남는 사람의 수가 결정되는 법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쳐 보였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그랬었지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내 습관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가 매일 여러분의 식탁과 찻집에서의 대화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대화법이 있어도 가장 오래 남는 건 결국 투박한 진심입니다. 말이 좀 서툴고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려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혼자 걷는 길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 그 길은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 중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길을 나설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넉넉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걷는 인생 말리길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길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